한국축산데이터의 이재철 CTO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축산데이터에서 CTO를 맡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은 개발자 부족의 시대 엘릭서가 특효약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했고요. 혹시 이 중에서 웹 프론트엔드나 웹 백엔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이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엘릭서 언어를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 생각보다 있으세요? 예. 일단 저희 최근 제 소개를 드리면 최근 커리어는 저는 이제 2014년부터 대세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 그리고 함수형 언어로 지내왔습니다. 루비 온 레일즈를 2014년부터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엘릭서 쪽으로 이어졌고 피닉스와 엘름을 이용 개발을 2017년부터 했고 그 다음에 라이브뷰 개발을 20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엘릭서 미더블 2016년부터 계속 호스팅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2022년 7월에 한국축산데이터 회의실에서 이제 저렇게 포스트를 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올해 2022년 들어서 엘릭서가 아주 핫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점유율 빼고요. 일단 제가 자바와 코틀린, 이제 제가 얼랭과 엘릭서를 좀 합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언어는 자바와 코틀린 정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릭서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도 얼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일단 올해 2022년 스택 오플러 서베이를 보면요. 언어별 연봉에서 얼랭이 2위를 했고 엘릭서가 6위를 했습니다. 아주 핫하죠.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별 연봉에서는 엘릭서의 피닉스 프레임워크가 첫 번째로 조사 대상으로 집계되자마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언어, 유저들이 그 언어를 쓰면서 얼마나 그 언어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어 랭킹에서 봤을 때는 아주 상위권을 차지해서 거의 1등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핫해지는 가운데 또 때마침 첫 번째 번역서를 권도우님께서 번역을 해주셔서 이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번역 퀄리티가 엄청 좋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웹 프론트 백엔드에 관련돼서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시고 로고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신 분인데 1980년도에 지은 마인드 오브 스톰이라는 책에서 무려 40년 전에서도 말씀하신 게 우리는 기술 발전의 초기에 뿌리 내렸다는 점을 빼면 그 어떤 이성적 토대도 없는 발상에 우리 자신을 빠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적 레거시에 대해서 꼬집고 계신 거죠. 이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웹 아키텍처 중에서 과거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뿌려 내렸지만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발상이 무엇일까? 먼저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돌아보겠습니다. 웹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웹 페이지가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 시대가 열렸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오퍼레이션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어딘가에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웹페이지와 다르게. 그래서 2002년도에 나왔던 ASP.NET 웹폼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없이도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 탁구의 비유를 하자고 하면 탁구공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입니다. 브라우저와 서버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주고받는데 그 안에 스테이트를 저렇게 히든 인풋으로 인코딩해서 주고받으면서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스테이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들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스테이트를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검색 엔진에게 빈 페이지를 보여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API를 통해서 대부분 REST API 통해서 컨텐츠를 채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SEO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Next.js 같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이용하면 조금 복잡해지죠. 처음에 브라우저는 Node.js 서버 사이드 렌더링 쪽으로 get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고, 그러면 SSR 서버에서는 실제 API 서버에게 API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 브라우저의 인터랙션은 다시 또 브라우저에서 API 서버로 직접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약간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D 클라이언트와 Syn 클라이언트 개념입니다. D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왼쪽에 상단에 D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스테이트를 저장을 하고 인터랙션과 리스판스가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클라이언트를 말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클라이언트죠. 싱글 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yn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멀티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인터랙션이 Syn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가 애초에부터 서버에 존재하고 인터랙션 IO만 서버로 전달하고 리스판스를 서버가 생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멀티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은 그렇고 게임 중에서도 요즘은 스테디아나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같은 클라우드 게이밍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버 개발자라면 아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시큐어 쉘이라든가 그리고 윈도우즈 리모트 데스크탑 이런 것들이 Syn 클라이언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yn 클라이언트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IO만 처리함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큐어 쉘을 쓰면서 빔이나 이맥스 같은 것들을 모두 별다른 처리 없이 직접 리눅스를 띄워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큐어 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약사항이 필요한데요. 스테이트를 서버에 두기 때문에 서버와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테이트풀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즉 HTTP 같은 스테이트리스 커넥션으로는 불가능하고 웹소켓과 같은 또 TCP/IP 같은 스테이트풀 커넥션을 사용해야만
싱 클라이언트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웹소켓의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들의 웹소켓이 차츰 도입됨에 의해서 웹브라우저에서도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싱 클라이언트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소켓을 노티피케이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림으로 비교해 드리면 왼쪽의 싱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리캡을 하자면 Node.js SSR 서버에 get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SSR 서버에서는 API 서버를 호출하고 첫 번째 페이지가 로딩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터랙션을 위해서 API 리퀘스트를 서버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애플리케이션에게 뭔가 먼저 푸시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웹소켓을 사용해서 푸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싱 클라이언트를 떠올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리퀘스트 때 풀 페이지를 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인풋 키, 도움 이벤트요. 키 입력이라든가 마우스 클릭 같은 것들이 서버로 전달되고 서버는 HTML의 diff만 웹브라우저로 전달을 하면 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프론트엔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의 모순인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HTTP만 있을 때 C 클라이언트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웹소켓을 추가로 싱 클라이언트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웹 개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싱 클라이언트가 훨씬 생산적임에도 C 클라이언트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캔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 쇼핑몰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제가 제시드렸던 질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리시겠죠. 웹브라우저가 처음부터 웹소켓을 가지고 출시됐다면 과연 C 클라이언트로 발전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제 라이브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라이브뷰는 싱 클라이언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는 왼쪽과 같이 브라우저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컴파일된 아주 큰 애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리고 AJAX를 통해서 API 통신을 하게 되고 리스판스로 JSON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오른쪽은 피닉스 라이브뷰를 사용했을 텐데요. 라이브뷰의 경우에는 마치 아이텀이나 SQL 사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달라지는 코드가 없고 아주 작은 베리 스몰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아주 작은 IO 처리, IO 전달과 서버에서 돌아온 HTML diff를 적용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자바스크립트만을 브라우저에 다운로드 받게 되고 그 어떤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코드를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고 서버가 그에 따라 HTML diff를 계산한 이후에 브라우저로 돌려주게 되고요. 스테이트는 서버에 저장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스테이트가 어디에 저장되느냐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액트나 뷰나 엘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스테이트를 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는 C 클라이언트임에 반해서 현재 라이브뷰가 거의 시초가 되었는데 라이브뷰부터는 스테이트를 서버에 저장하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이브뷰를 이용하게 되면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웹 프론트엔드만을 위한 REST API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웹 프론트엔드에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돌아가면서 AJAX 호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버에서 DOM diff를 직접 형성하기 때문에 REST API가 웹 프론트엔드만을 위해서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고 하면 필요하겠죠. 그리고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전체가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싱글 프레이즈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나 툴체인들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툴체인 셋업이 진짜 어렵죠. 웹팩 같은 것들. 그리고 브라우저가 거대한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한 코드 변경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 서버가 또 따로 필요 없게 됩니다. 좀 과감한 접근이죠, 되게. 여기까지는 이제 프론트엔드 제가 이제 코드는 따로 설명을 오늘 드리기에는 30분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렇게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백엔드 아키텍처도 마찬가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백엔드 언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대부분 데스크탑에서 유행하다가 서버로 이어진 언어들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데스크탑 브라우저에서 쓰이던 게 이어졌고 자바는 애플릭과 인베디드 시스템에 쓰이다가 이어졌죠. 그리고 파이썬, 루비는 리눅스에서 스크립팅을 주로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어졌습니다. C샵은 MFC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스크탑 언어로 밀다가 서버로 이제 ASP.NET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외에 서버 전용으로 만들어진 언어도 있죠. PHP 같은 거. 하지만 PHP는 라스무스 램퍼트가 스스로 밝힌 만큼 본인이 이제 언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좋은 언어라고 생각되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들 언어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루비 같은 스크립트 언어들은 모두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에 의해서 그 언어 내에서 스레드를 아무리 여러 개를 생성한다 하더라도 패러럴리즘이 없습니다. 컨커런스는 있지만 패러럴리즘이 없죠. 그래서 각자 특정 시간에는 스레드 하나만 돌고 있기 때문에 동수성을 아주 떨어집니다. 동수성이.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통은 Node.js, 루비,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단일 물리적 서버 안에서조차 여러 개의 서버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엔진엑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로드 밸런스를 시켜야 됩니다. 단일 서버 내에서조차도요. 왜냐하면 CPU가 8개가 있다고 해도 단일 인스턴스로는 그걸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공유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일 한 대의 물리적 서버 내 인스턴스끼리도 공유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서버 간에 상태 브리치가 발생합니다. 어떤 유저가 로그인 과정에서 Node.js 첫 번째 제일 위에 인스턴스에 연결돼서 세션 아이디를 발급받았다면 첫 번째 인스턴스는 그 세션 아이디를 알고 있겠지만 다음번에 두 번째 인스턴스로 연결되게 되면 세션 아이디를 모르게 됩니다.
서버 간에 상체 브리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보통 레디스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디스를 도입하는 순간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나마 노드.js는 좀 간단하겠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 그 클래스 오브젝트들을 제이슨으로 보통 다 시리얼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간에 직접적인 통신 기능이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서버끼리도 코드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의 경우에 왼쪽에 있는 자바 서버가 오른쪽에 있는 자바 서버에 어떤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다. 하지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서버는 그 메소드를 REST나 gRPC, GraphQL 같은 것들로 래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하지만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메시지를 시리얼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건 마치 동일한 언어를 쓰는 한국인 두 명이 자기의 노트는 한국어로 작성하면서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중국어로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복잡성은 어디서 기원하느냐? 분산 환경에 맞지 않는 범용 언어 때문입니다. 보통 이 범용 언어들은 데스크탑 환경에서 많이 쓰이다가 넘어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특히 요즘 유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아래 화면과 같이 여러 서버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컴퓨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은 단일 머신에서 주로 사용하던 언어들이죠. 또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버 개발자 수요가 폭증했을 때 데스크탑 개발자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점을 빼면 데스크탑에서 유용했다는 이유로 분산 시스템에서 그들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제가 이제 얼랭과 엘릭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엘릭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시성 성능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비 온 레이즈의 코어 팀이었던 호세 발림이 메이저 언어들이 대량의 웹소켓을 연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 마이너 언어였지만 동시성이 수백 배 뛰어났던 얼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얼랭 런타임은 그대로 쓰기로 하고 언어만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자바와 코틀린의 관계입니다. 약간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1980년대 전화국이 겪은 문제는 수천 대의 전화 교환기를 통합 운영해야 되는 분산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에서 2000년대에 겪었던 문제를 처음 겪은 게 아니라 전화국에서 먼저 분산 시스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국에서 많이 쓰이던 장비를 제조하던 에릭슨에서 ER이 에릭슨 랭귀지라는 뜻이거든요. ER 에릭슨 랭귀지라는 뜻인데 얼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얼랭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분산 시스템을 위한 전용 언어로 설계가 되게 됩니다. 얼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압도적인 동시성 성능을 갖게 되는데요. 자바와 C샵이 1000에서 2000개 정도의 스레드를 생성하면 이제 크래시가 나는데 얼랭의 경우에는 20만 개, 거의 100배에 가까운 동시성 성능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동시성 단위가 스레드가 아닙니다. 얼랭이 저 위에 노란색 상자들이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4kb짜리 하나로 컨커런스를 하나씩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 스레드들은 디폴트 스택 사이즈가 1MB에서 3MB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50배 정도의 메모리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1MB라고만 해도 4000개의 스레드를 생성하면 4GB를 이미 차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빔은 이제 얼랭의 버추얼 머신을 빔이라고 하는데 얘는 훨씬 작은 사이즈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 저런 컨커런시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얼랭은 CPU 개수만큼만 스레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서가 20만 개가 있다고 해도 20만 개 스레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CPU가 만약에 4개밖에 없었다면 4개의 OS 스레드밖에 생성 안 하는 아주 가벼운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높은 동시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웹 프론트엔드에게 스테티풀 클라이언트 아키텍처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모든 브라우저 탭마다 웹소켓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진 언어거든요. 이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왼쪽에 브라우저 탭들이 열려 있는데요. 브라우저 탭들마다 이 서버에 라이브 뷰 소켓이 연결이 됩니다. 그 라이브 뷰 소켓이 각각 스테이트를 갖고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는 사실 다른 언어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 클라이언트 아키텍처가 보급이 안 됐던 거거든요.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얼랭 런타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얼랭은 다른 언어들이 갖고 있는 런타임이 보통 가비지 컬렉션 정도만 제공을 해주는데요. 얼랭은 사실상 거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O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얼랭 버추얼 머신 내에 서로 협동하기 위한 수십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특히 잘 맞는데요.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면 서버 자체를 분리를 하고 그 서버들 간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서버를 다르게 해야 될까요? 얼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일 버추얼 머신 내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세서 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눅스에서 시스템D라든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 프로세스가 죽게 되면 그걸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랭이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것은 아무리 말로 설명을 들어도 한번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에서는 앨리스라는 폴더인데 여기서는 현재 로컬호스트에 앨리스라는 노드 네임으로 얼랭을 실행했고요. 하단에서는 밥이라는 폴더 안에서 똑같이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폴더는 소스 코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밥에서는 헬로라는 모듈에 월드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헬로 월드라는 걸 찍고요. 앨리스에서는 그런 메소드가 없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앨리스라는 노드는 밥이라는 노드에 있는 헬로.월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gRPC나 REST API를 만들어서 앨리스가 밥에 REST API를 호출하는 식으로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앨리스에서 밥에 연결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밥에서 확인해 보면
앨리스가 연결이 되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에서는 밥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자기가 실행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밥에서 실행된 결과가 앨리스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그 어떤 배관 작업, 뭐 REST API나 gRPC 같은 것들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이렇지만 이거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좀 복잡한 구조를 만들게 되면 레디스 같은 것도 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두 사이는 지금 노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캐시, 네뷸렉스라고 하는 캐시 라이브러리를 제가 지금 사용했는데요. 네뷸렉스를 이용해서 리프트 IO라는 키에다가 2022라는 밸류로 캐시에 풋을 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디스 없이도 서로 공유된 메모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뭐 이것만 가능하냐? 우리는 펑셔널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펑션은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입니다. 그러면 제가 캐시의 풋으로 헬로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값이 아니라 함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노드에서 헬로를 가져오게 되면 함수가 가져와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몰드가 실행이 됩니다. 즉 이거는 다른 REST나 gRPC 같은 걸로는 아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얼랭은 이렇게 강력한 분산 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랭에서 분산 처리와 관련된 기능에 아주 흥미가 많다 보니까 얼랭 23에서 24로 넘어가면서 분산 처리 관련된 기능이 성능이 향상이 꽤 많이 됐는데요. 그때 새로 들어온 라이브러리를 그 성능 향상된 부분을 찾아보다가 소스 코드를 읽다가 우연히 메모리 리릭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의 도전과 성과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쓰는 언어에 처음으로 기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메모리 리릭을 조금 일으켰던 버그가 있었는데 기능에는 별로 이상이 없었지만 차츰차츰 메모리 리릭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해서 픽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왓츠앱이나 디스코드나 롤 같은 시스템에서는 메시징 백엔드에 얼랭이 쓰이고 있는데요. 왓츠앱 같은 경우는 10억의 유저를 겨우 55명의 엔지니어로 처리했다는 그게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질문이 55명의 엔지니어로 어떻게 10억 명의 유저를 처리했나 했는데 심플 언서 얼랭이라고 답할 만큼 배경에는 얼랭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릭서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엘릭서는 이제 앞에서 보통 얼랭 엘릭서에 관련된 오해가 메신저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릭서는 메시징을 넘어서 외부로 얼랭의 강력한 파워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신텍스를 현대화했는데요. 얼랭은 왼쪽 코드와 같이 1986년도에 만들어진 언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 언어들과 좀 다릅니다. 현대 언어들은 대부분 변수를 소문자로 시작하죠. 하지만 얼랭에서는 변수가 대문자로 시작하고 모듈이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줘야지만 그 문장이 끝납니다.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좀 쓰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엘릭서는 그거를 약간 루비와 닮기도 한 그럼 아무래도 루비 온 레이즈에서 코어팀 멤버였던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루비의 두 엔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좀 언어가 현대화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성은 리스프와 유사한 매크로인데요. 반복되는 코드 패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매크로를 가져왔습니다. 반복되는 코드 패턴의 예로 들면 의존성 주입이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제로 든 건데 send welcome email이라는 걸 보면 어떤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레포지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유저 아이디를 받아온 이후에 그 이메일을 꺼내서 그 이메일에다가 메일러.send라고 하는 걸 호출한다고 해봅시다. 이 코드를 유닛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것과 메일러에다가 샌드하는 부분을 인젝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유저 아이디만 받던 거에서 디펜던시를 주입할 수 있는 세 번째 아규먼트를 받게 되고요. 디폴트 값으로는 빈 웹을 주게 되고 아까 repo.get을 직접 호출하는 대신에 저 디펜던시 안에서 repo.get을 대체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본 후 없다면 디폴트를 그대로 쓰게 되고 있다면 그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앰퍼샌드는 함수를 아이디로 만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뒤에 나오는 메일러.send 또한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직접 호출이 아니라 디펜던스로 받은 거에서 그걸 대체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디펜던스 인젝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repo.get과 mail.send 모두 mail.get으로 시작하고 그 디펜던시 안에서 해당 함수가 있는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본 후 원래의 아규먼트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디펜던스 인젝션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디펜던스 인젝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왕근님께서도 설명했다시피 리더 모나드입니다. 하지만 모나드가 펑셔널 언어로 진입할 때 많은 분들에게 어떤 허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나드를 꼭 알지 못해도 디펜던스 인젝션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요. 함수의 상단에 use def inject라는 거를 넣게 되면 컴파일 시점에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매크로가 컴파일 시점에 함수의 바디를 읽어서
그 바디에 있는 모든 외부 함수 호출을 레포.get과 메일러.send라는 외부 함수 호출을 다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웹존 개수로 다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오른쪽 아랫부분이 읽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디펜던스 인젝션이 추가가 되긴 했지만 대신에 원래 비즈니스 로직의 가독성을 완전히 떨어뜨리게 되는데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왼쪽 상단과 같이 비즈니스 로직을 전혀 손댈 필요 없이 저런 매크로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엘릭서에도 모나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위치크래프트라고 하는 모나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저도 하스켈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감탄을 했기 때문에 모나드를 엘릭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라이브러리를 발견을 했고 저도 이 라이브러리에 저는 보통 설계보다는 버그 픽스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버그 픽스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은 푸시 권한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를 사용하면 그 하스켈에 있는 두 노테이션을 엘릭서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릭서에는 레이스 코어 팀 출신이었던 호체발님이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웹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 다른 함정 언어들이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웹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약간 스스로 조금 조립을 하는 창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온보딩하기 굉장히 좋은 피닉스와 피닉스 라이브뷰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드리자면 엘릭서와 라이브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프론트엔드에서는 브라우저의 대량의 자바스크립트 다운로드 없이 서브 사이드 렌더링이 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웹 프론트엔드만을 위한 API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의 통신만을 위한 API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레디스, 카프카, 주키퍼처럼 기존 언어들이 분산 시스템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 면에서도 리스프과 동일한 컴파일 타임 매크로를 통해서 정형화된 코딩 작업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